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두앱, 지난 시간에 완료 표시 체크박스 여기까지 했죠. 자, 이 마지막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데 이 소스 코드만 좀 살펴보자면 할 일 목록이 지금 초기값이 전역 변수로 할 일 목록, 객체 목록이 주어졌고 할 일 목록, useState 상태, 그리고 초기값이 이렇게 전역 변수 초기값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이건 새 할 일을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 인풋 태그, 여기 인풋 태그, 이게 아니고 요거구나. 새 할 일을 입력받으려면은 useState 그 타이틀 상태, set 타이틀, 새 할 일을 입력받기 위한 인풋 태그용 상태, 타이틀 상태. 그래서 이 인풋 태그에 새 할 일을 입력하면은 여기 set 타이틀, 타이틀 상태 set 되죠. 그 다음에 새 할 일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 누르면 add to do, 여기 add to do 이렇게 그 할 일 to do 할 일 배열의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 항목의 id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0이면 그러면 마지막 항목이 없지. 그러면 그냥 id는 1. 아니다. 마지막 항목의 id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새 항목의 id 값을 구하는 거다. 자, 길이가 0이면 새 항목의 id는 1번부터 시작하면 되고 길이가 0이 아니면 요게 마지막 항목의 id죠. 마지막 항목의 id 플러스 1. 사실 백엔드가 있다면 그 id 값은 등록할 때 자동으로 부여돼. 근데 아직 우리는 백엔드가 없으니까 새 항목의 id 값을 이렇게 직접 계산을 했고, 그리고 여기 set to do 할 일 목록, 새 할 일 목록을 set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할 일 목록에다가 뒷부분에 새 할 일 객체를 추가한 새 할 일 목록. 이렇게 이뮤터블하게 그 상태를 변경해야죠. 리액트는. 그 다음에 방금 새 할 일을 입력한 그 인풋 태그, 이 인풋 태그가 지금 이 타이틀 상태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인풋 태그에 입력된 내용을 비우려면은 이 타이틀 set 타이틀 빈 문자열, 그러면 타이틀 값이 빈 문자열이 돼서 이 인풋 태그가 비워져요. 그런데 개발자라면은 유능한 개발자라면 set 타이틀 한 다음에 인풋 태그 내용이 비워질 때까지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까? set 타이틀 하자. set 타이틀 한 다음에 여기 add to do 누르면 set 타이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실행 순서는 코드를 실행 순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실행 순서대로 읽지 않고 set 타이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비워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 set 타이틀 한 다음에 add to do는 리턴을 하지. set 타이틀 했다고 해서 여기가 바로 비워지는 거 아니야. set 타이틀이라는 세터 함수는 이 둘 다 세터 함수죠. useState 상태값만 바꾸는 거예요. useState 상태값만 새 값으로 바꾸고 리턴. 그 다음에 add to do도 리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useState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이 myToDo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죠. 그래서 얘가 다시 호출돼요. 다시 호출되면 한 줄 한 줄 실행하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방금 셋한 값이 꺼내지죠. 방금 셋한 값이 빈 문자열이죠. 빈 문자열이 꺼내져요. 그리고 add to do 지역함수 또 만들고 delete to do 지역함수 또 만들고 toggle to do 지역함수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버추얼 돔 객체를 또 만들면서 이때 요 input 태그에 해당하는 버추얼 돔 만들 때 밸류에 방금 여기서 리턴 받은 타이틀 값이 빈 문자열이니까 빈 문자열이 채워진 input 태그 버추얼 돔이 만들어져서 리턴 되죠. 그걸 리액트 엔진이 받아다가 웹브라우저에 가서 렌더링 하지. 그러면 우리 눈에 input 태그가 비워진 걸로 보이죠. 이런 실행 과정을 생각하면서 코드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디버깅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제목 옆에 여기 제목 할일 제목 옆에 이 X자 스팬 태그를 클릭을 하면 delete to do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yes 하면은 이렇게 이뮤터블하게 항목을 삭제하는 거죠. 삭제해서 set to do 했으니까 또 역시 다시 렌더링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toggle to do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해당 to do 항목의 done 값이 이렇게 토글 되죠. true에서 false로, false에서 true로 바뀌지. 그리고 이렇게 이뮤터블하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set 하니까 또 역시 다시 렌더링 되고. 자, 아주 간단한, 이 정도면 정말 초간단한 리액트 기능 구현이죠. 그리고 돈 값이 변경되면 여기 이 tr 태그의 클래스 네임 값이 돈 값이 true이면 그러면 gray, 돈 값이 false이면 클래스 네임이 빈 문자예요. 돈이 true일 때만 gray라는 tr.gray 서식이 적용이 되죠. tr.gray 서식. 이게 tr 태그니까 tr.gray 서식이 적용되는데 언제 그 done 항목 값이 true인 그런 할일의 경우에 tr.gray 서식이 적용돼서 요 서식이 적용돼서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저장 기능. 자, 이거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Vue.js로 구현했던 기능이지, 그 로컬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개발에서도 구현했었죠. 그래서 load to do, save to do, load to do는 요거 한 줄이면 프론트엔드 한 줄이면 웹브라우저 로컬 스토리지에서 요 키의 항목을
웹브라우저 로컬 스토리지에서 읽어드리죠. 자, 읽어드린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set to do. 읽어드린 내용은 제이슨 포맷의 텍스트니까 이걸 자바스크립트 객체 배열로 복구한 다음에 set to do. 그 다음에 또 save to do 함수는 파라미터가 to do 배열이고, 자, 이걸 useState 상태에 set도 하고 저장도 해요. 그냥 set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도. useState 상태에 set 하니까 화면이 렌더링 되는 거고, 저장하니까 다음에 이제 다시 시작하면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여기 todos 배열을 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새 할 일 목록을 useState 상태에다가 set도 하고 저장도 하는데, 저장할 때는 JSON 포맷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해야죠. 이렇게 프론트엔드에서도 로컬 스토리지를 편하게 간단하죠.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 로드 투두스를 이거 유스 이펙트 사용 방법, 이거 사용 방법 1이죠. 유스 이펙트 사용 방법 첫 번째 거. 이렇게 구현하면 언제 로드 투두스가 호출되죠? 마운트 될 때 한 번. 마운트 될 때 한 번 로드 해야지. 즉, 이 투두, 이 앱이 처음에 화면에 보이게 될 때, 그때 로컬 스토리지에서 읽어야지. 그리고 자, add to do, delete to do, toggle to do 이렇게 할 일 목록에 뭐 변경이 있을 때마다 save to do 호출해서 useState 상태 set도 하고 저장도 하고. 간단하죠? 자,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그 저장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해도 아까 입력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연히 웹브라우저 닫았다가 열어도 이렇게. 왜냐면 저장한 거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기능이라면은 마치 데스크탑 앱처럼 로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니까 뭐 굳이 백엔드 없이도 이런 간단한 앱을 충분히 백엔드 없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다 지워봅시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 이 기능을 구현을 했는데 요거예요. 뭐 몇 번 등장했죠.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문법. AND 연산자니까 앞부분이 true이면 이 결과값은 오른쪽 항의 값이고, 즉 할 일이 없습니다. 저 tr 태그.
이 앞부분이 false이면 그러면 그냥 뒷부분 안 해요. 그냥 결과가 false야. 그리고 결과가 false면 react는 이런 true, false 불린값 렌더링 할 때 아무것도 렌더링 안 해요. 요 항목이 아무것도 렌더링이 안 되죠. 즉, 할 일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렌더링 안 되고 할 일이 없을 때만 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tr 태그 하나가 렌더링 되는 거죠. 뭐야, 왜 이제네? 응? 지금 낸 건 정식으로 반영 아니야? 시험 시간은 30분까지니까. 아무튼 참고는 할게. 오케이. 레이지 밸류. 이거 뭐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뭐 많이 사용하니까 이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문법 잘, 당연히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이건 엔드 연산자를 활용한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문법이고, 오어 연산자를 활용한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문법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엔드도 활용하기도 하고 오어도 활용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 타입스크립트 문법, 타입 추론. 여기 이렇게 객체 배열 선언할 때 타입 선언을 안 했죠. 그렇지만 이 언어가 확정자가 .tsx 타입스크립트 소스 코드 확장자죠. tsx는 그 얘기를 안 했군. 왜 이래? 왜 이러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경우에는 그 컴포넌트는 JSX고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소스는 당연히 JS예요. 근데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할 때는 TSX, TS고.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리액트도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도 돼요. 꼭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하면 약간 더 귀찮지. 타입 선언을 꼭 해줘야 되고 타입을 꼭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구현하자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가 편해요.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서 귀찮아져. 그런데 이제 큰 대형 프로젝트 할 때는 그런 엄격함이 필요하지. 귀찮음이 필요해요. 마치 직원 10명 정도의 회사에서는 뭐 그냥 사장하고 말단 직원하고 얘기해가면서 상의해가면서 그냥 일을 하지만 소규모 벤처 직원 꼭 10명 그래도 되죠. 그런데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대기업이다. 그러면 말단 직원은 사장 얼굴 한번 못 보지. 꼭 그 결제 라인 거쳐서 의견이 올라가야죠. 대형 프로젝트는 엄격해야 돼. 귀찮더라도. 그런데 나 혼자 취미로 간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뭐 편하게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도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엄격하게 버그 없이 구현해야 되니까 무조건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해라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자바스크립트 구현할 때가 훨씬 편하다라는 거 되돌아와서 타입스크립트 문법 풀어. 여기 타입 선언 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입이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타입스크립트가 이 경우도 타입 선언 안 했어도 타입을 엄격하게 강제해. 그럼 타입 추론이라는 건 뭐냐? 타입 선언 안 했지만 이 값만 적어줬죠. 적어준 값을 보고 타입스크립트가 init to the 배열의 타입은 뭐뭐다 라고 타입스크립트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선언을 해요. 내가 타입 선언 안 했다고 해서 이게 타입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타입스크립트가 요게 객체별이고 그 객체는 id 속성, 타이틀 속성, done 속성이 있고 id 속성 값 속성은 넘버고 타이틀 속성은 스트링이고 done 속성은 불린이구나. 이걸 스스로 파악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init to the 배열을 그렇게 타입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타입과 다른 값을 넣으려고 하면은 에러가 발생해.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객체 타입이라는 것, 그 투두스 배열이 객체 배열이고 이 객체 배열의 객체 타입이 이런 객체 타입이라는 것을 타입스크립트가 타입 추론 문법으로 스스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타입과 다른 객체를 셋하려고 하면은 타입스크립트에 의해서 타입 브릴치 오류가 발생해요. 이게 귀찮아죠. 그래서 타입이 엄격한 게 버그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개발할 때는 좀 불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면 그 타입스크립트가 요 값은 빈배열이네? 라고 빈배열 타입이라는 걸 타입 추론을 해요. 그럼 빈배열 타입이니까 뭘 대입하려고 하면 어떤 객체를 추가하려고 하면 타입 브릴치 오류가 발생해요. 빈배열도 하나의 타입이야. 널이 하나의 타입인 것처럼. 빈배열 타입인데 빈배열이 아닌 걸 대입하려고 하면 타입 브릴치 오류예요. 이렇게 구현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라면 오케이야. 근데 타입스크립트로 저렇게 구현하면 저 구현 자체가 오류예요. 버그예요. 왜냐하면 빈배열 말고는 아무것도 셋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빈배열 말고 아무것도 셋 못하는 그런 상태값 가지고 어디다 써먹지? 써먹을 일이 없잖아. 무조건 빈배열이면. 그런 상수나 똑같지. 이 타입스크립트라면 이거 한 줄 자체가 그 자체가 버그예요. 빈배열 말고 다른 건 셋 못하니까. 타입 브릴치. 그래서 이 투두스 배열의 초기값을 빈배열로 초기화하려면은 그러면 직접 이렇게 타입을 선언해 줘야 돼요. 위에서는 빈배열이 아니고 이미 값이 들어있는 배열이니까 타입스크립트 타입 추론을 믿고 가도 되지만 값이 들어있는 배열이 초기값일 경우에 그런데 초기값이 빈배열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버그야. 빈배열 말고는 셋 못하니까. 그래서 빈배열을 셋할 경우 반드시 이게 어떤 객체 배열이지 빈배열이 아니다 라고 타입을 적어줘야 돼. 이렇게 그 타입을 적어주는 이 부분이 그거예요. 값은 빈배열이지만 사실은 이거 빈배열이 아니고 객체 배열 타입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타입 추론하지 말라고. 요 타입이라고. 그래서 useState 뒤에 저렇게 이걸 타입을 언제 적어줘야 되고 언제는 생략해도 되느냐. 자, 초기값 가지고 타입스크립트가 타입 추론을 정확하게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이거 생략해도 돼요. 타입. 그렇지만 이거 초기값 가지고 타입 추론 제대로 못하겠는 걸 즉 초기값과 다른 타입이다. 사실은. 그럴 때는 이렇게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어때? 이건 타입 넘버라는 타입 생략했는데 생략해도 될까 안 될까? 되죠. 0은 타입이 아니야. 0은 그냥 넘버예요. 넘버 타입이니까. 당연히 넘버 타입으로 타입 추론해요. 그래서 오케이야. 그런데 메시지, 이게 문자열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빈문자열이라는 건 타입이 아니에요. 빈문자열도 스트링 타입이야. 그래서 지금 스트링 타입으로 타입 추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언제 되냐면은 언제나 셋되는 것이 스트링이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대부분 그렇겠지. 그런데 언제 안 되냐면 문자열이 아니고 널값도 셋할 수 있다 할 때. 널값일 수도 있다면은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링일 수도 있고
널일 수도 있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string or null. 널 값도 대입할 수 있으려면 저렇게 널이라고 선언해 줘야 돼요. 왜냐면 자바는 스트링 타입에다가 널을 대입할 수 있죠. 자바는. 그렇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안 돼. 널이 하나의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에다가 널을 대입 못해요. 타입스크립트는. 만약에 널을 셋할 수 있으려면은 저렇게 string or null이라고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useState 언제 이 타입 선언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기 바라고. 오케이. 자, GitHub 페이지스에 배포해 봅시다. 그 프론트엔드 앱은 어차피 웹브라우저, PC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니까 그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료 배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아주 많아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GitHub 페이지스죠. 지금 이 투두원 앱은 백엔드가 필요 없죠. 데이터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 빌드 파일을 처음에 받아올 그런 웹서버만 있으면 충분하죠. 즉 URL을 요청하면 그 URL에 해당하는 파일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웹서버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어떤 실행해 줄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빌드 파일 같은 어떤 그런 파일을 그 URL 내가 요청하면은 그 요청된 그런 빌드 파일이든 이미지 파일이든 뭐 무슨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든 그런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그런 웹을 정적 웹, 스태틱 웹이라고 하죠. 동적이라는 말과 정적이라는 말이 동적, 이게 실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적. 정적, 실행 안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정적인 웹, 실행 기능은 없고 그냥 파일만 전달해주는 그런 웹. 또 빌드 파일만 전달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프론트엔드 무료 호스팅해주는 서비스가 많아요. 파일만 주면 되니까. 서버가 뭐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없으니까 서버 부담이 없지. 파일만 건네주는 건 뭐 아주 널널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백엔드 무료 호스팅해주는 서비스는 드물지. 백엔드는 서버에서 실행돼야 되니까. 그 정적인 웹이 바로 그 GitHub 페이지스가 바로 정적인 웹사이트 기능이고, 그래서 GitHub 페이지스를 이용해서 블로그도 서버에서 실행되는 건 아니잖아. 블로그 그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니까. 요즘 GitHub 페이지스를 이용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도 많죠. 자, 여기에다가 배포를 해봅시다. 자, 그러려면은 GitHub의 투두원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나는 이미 만든 게 있으니까 먼저 지우고, git init으로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고, 자, 최초 커밋. 그 다음에 푸시.
붙여놨구나. 자, 이렇게 그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깃허브의 리모트 리포지토리 만들어서 푸시한 다음에 깃허브 페이지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요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패키지.json의 이 부분, 이 스크립트 이 부분이 바로 이 프로젝트에서 실행할 명령들 등록된 부분이에요. npm run dev 명령으로 실행을 하죠. 또 npm run build, npm run lint, npm run preview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우리가 deploy, 배포 명령을 GitHub Pages 배포 명령을 추가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 프론트엔드 앱 홈페이지가 생긴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프론트엔드 앱이 실행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URL도 등록해 주고. 그다음에 이 GitHub Pages URL은 요런 형식이에요. 여기 내 GitHub 계정명 GitHub IO 그다음에 여기 프로젝트명 이런 식의 URL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기에 이 프론트엔드 앱이 여기에 그 빌드 파일이 배포되는 거지. 그다음 또 요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베이스 URL 아까 봤듯이 지금 이 프로젝트의 배포 파일이 배포된 URL이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서버 주소는 내 GitHub 계정명 .github.io 서버 주소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프로젝트명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백엔드도 그렇고 프론트엔드도 그렇고 배포할 때 그 URL에 프로젝트명이 붙는지 안 붙는지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어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분야에서는 이 부분, 이 프로젝트명 부분, 이 서버 주소 바로 뒷부분, 이 부분을 베이스 URL이라고 불러요. 이 베이스 URL이 어떤 때는 그냥 슬래시고 어떤 때는 프로젝트명이야. 그리고 이게 백엔드에서도 이 이슈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백엔드에서는 베이스 URL이라고 안 하고 컨텍스트 패스라고 그래. 컨텍스트 패스가 백엔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출첵명이 컨텍스트 패스에 들어가고 어떤 때는 그냥 슬래시야. 그래서 지금 백엔드 수업 들은 학생은 실행을 할 때 그냥 스프링 부트앱을 그냥 로컬에서 내 노트북에서 실행하면은 컨텍스트 패스가 그냥 슬래시예요. 서버 주소 다음에 프로젝트명 안 들어가고 바로 뭐 스튜던트 에디트 이렇게 URL이 시작되죠. 그런데 서버에 배포하면 그러니까 언제 URL에 베이스 URL에 혹은 컨텍스트 패스에
프로젝트명이 들어가냐면, 언제 들어가냐면, 그, 프로젝트마다 도메인 네임, 이 서버 주소를 말하죠. 서버 주소. 프로젝트마다 도메인 네임을 다르게 하면, 그러면 서버 주소 뒷부분에 프로젝트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똑같은 서버에 프로젝트 여러 개를 돌리겠다. 그러니까 서버 이름, 도메인 네임이 프로젝트명이랑 1대1이 아니고 서버 주소 하나에 여러 프로젝트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베이스 URL에 프로젝트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GitHub IO가 바로 그렇지. GitHub 페이지스가. GitHub 페이지스가 나한테 내 계정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버 도메인 네임은 이건데, 그렇지만 프로젝트당 도메인 네임을 다르게 부여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명이 뒤에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GitHub 페이지스를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내가 여러 개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기 바라고. 그래서 로컬에서 실행할 때는 그 스프링 부트나 이 리액트나 로컬에서 실행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 URL이 슬래시예요. 프로젝트 이름 안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로컬로 서버 주소만 딱 치면 앱이 시작되지. 이 실행 URL에 베이스 URL에 프로젝트 이름이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서버 배포할 때는 그 서버 한 대의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도메인 네임 하나 서버에 프로젝트 여러 개 배포할 때는 이렇게 베이스 URL에 프로젝트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렇게 배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byte.config.ts 파일에 베이스 URL이 뭐다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뭐 이 베이스 URL 이 부분은 당연히 프로젝트명이죠. 꼭 기억하기 바라고. 자, 이렇게 수정한 후에 npm run build 명령을 실행하면 빌드 파일이 만들어져. 아이쿠, 왜 이러냐. 아, 오타났구나. 빌드 파일이 만들어져요. 빌드라는 건 뭘 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째, 트랜스파일. 확장 문법을 표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변환, 트랜스파일. 그 다음에 미니피케이션, 미니파이. 미니파이라는 건 뭐냐면, 자, 빌드된 파일을 열어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못 알아봐. 공백도 줄이고, 변수명, 함수명, 이름도 다 한두 자로 다 줄여버리고, 그래서 쓸데없는 공백, 줄바꿈도 다 줄여버리고, 줄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읽으라고 빌드한 게 아니니까. 인터프리터만 읽어서 실행하면 되니까. 이렇게. 거의 소스코드 파일의 크기가 미니파이 하기 전후 거의 한 반절 정도나 그 이상으로 확 줄어요. 미니파일. 트랜스파일, 미니파일, 마지막으로 번들. 번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구현한 소스코드도 여러 개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구현 안 하고 내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잖아. 그 라이브러리들은 지금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 안에 엄청나게 뭐 몇만 개, 몇십만 개가 있어요. 그런 코드들을 다 서너 개의 파일로 모아요. 번들링 한다. 번들이 묶는다는 의미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묶는다라는 의미가 번들이에요. 몇만 개, 몇십만 개의 소스 코드 파일을 서너 개의 파일로 모아서 묶어요. 번들링. 그게 빌드예요.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그래서 그렇게 그 트랜스파일, 미니파일, 번들링 한 결과 파일이 여기 프로젝트 폴더 아래 디스트 폴더에 이렇게 몇 개의 파일로 뭐뭐.js, 뭐뭐.css 이 경우는 두 개네.
뭐뭐.js, 뭐뭐.cs 이렇게 좀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더. index.html. 그쵸. 싱글 페이지 앱이니까 웹페이지 하나는 있어야지. 그게 index.html. 그리고 index.html에서 뭐뭐.js하고 뭐뭐.css를 이렇게 링크를 걸었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베이스 URL to do one 들어갔죠. 만약에 저 베이스 URL에 to do one 풀잭 이름이 안 들어가면 404 not found 에러가 뜰 거예요. 오케이. 자, npm run build하고 마지막으로 npm run deploy 하면 돼요. npm run build, npm run deploy가 바로 요거 npm run build, npm run deploy 요거 실행한 거야. 풀잭에 대해서 실행 명령 npm run 어쩌고 저쩌고 풀잭에서 실행하는 명령들이 바로 저거예요. 이게 실시간으로 배포되지는 않고 한 2분, 3분 정도 기다려야 되더라고.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 보면 이건 좀 아직 안 됐다는 뜻이겠죠? 됐다. 한 3, 4분 지나면 돼요, 이렇게. use reducer 훅 이것도 기본 훅이고 use state 훅이랑 같은 용도의 그 상태를 구현하는 훅이에요. 그래서 리액트의 가장 기본적인 상태 관리 훅이 바로 use state, 그 다음에 use reducer. use reducer 훅의 사용 목적은 use state랑 같아요. 상태야. 어떤 상태. 값이 변하면 즉시 다시 렌더링 돼야 되는 어떤 값. 어떤 값. 그게 use state 혹은 use reducer인데 사용 목적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사용 방법이 약간 달라요. use state 사용법은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가깝고 use reducer 훅의 사용 방법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개발자, 특히 초보 개발자일수록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익숙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코딩하는 게 제일 쉽죠. 그래서 그런 아직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벗어나지 못한 초보 개발자일수록 use state 훅이 더 친근하고 쉽게 느껴질 거고 use reducer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use reducer 훅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왜 필요하냐랑 같은 얘기죠. 그게 use state 같이 간단한 그런 절차적 접근 방법,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왜 나쁘냐면 초보자는 왜 절차적 프로그래밍에 익숙하냐면 간단한 일을 간단하게 구현할 때는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자들이 배울 때 절차적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왜냐하면 간단한 일을 간단하게 구현하는 걸 배우니까. 그런데 구현해야 될 로직이 복잡하고 거대할수록 절차적 프로그래밍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전치사 프로그래밍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유스테이트 훅으로 충분하다. 유스 리듀서 그거 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나는 초보적 절차적 프로그래머라는 얘기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적합한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예요. 그 분야 그런 식으로 뭔가 구현해야 될 때는 유스 리듀서 훅이 더 좋아요. 그래서 초보 시절에 필요 없다고 해서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필요하니까 있지. 자, 마찬가지로 리액트의 기본적인 그 상태 관리 훅들이 유스테이트, 유스 리듀서 또는 유스 랩도 있고 유스 컨텍스트도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유스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유스 무슨 스토어인데 유스 뭐뭐뭐 스토어도 있어요. 자, 그런 기본적인 상태 훅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라이브러리 외부 라이브러리가 있죠. 뭐 옛날에는 리덕스가 유명했고 뭐 지금은 주스탠드 뭐 등등등등 있죠. 뭐 몇 년 전에 리코일도 있었고 이런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들도 유스테이트 훅 같은 그런 사용 방식의 라이브러리도 있고 유스 리듀서 훅 같은 사용 방법의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스테이트 훅 방식의 라이브러리가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워. 유스 리듀서 방식이 좀 더 구현할 것도 많고 배우기도 좀 어렵고 불편해. 그렇지만 이 불편한 방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마치 이런 거야. 집 앞에 편의점 갈 때는 그냥 뭐 스쿠터 타고 50cc 스쿠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편하지. 그런데 이사를 간다고 쳐봐. 그럼 뭐 5톤 트럭, 10톤 트럭이 필요하죠. 이게 거대하고 불편한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적절하지 않은 복잡한 로직이라는 건 뭐냐? 어떤 로직이면 이런 절차적 프로그래밍이 적절하지 않은 거냐? 그것도 대충 얘기하자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객체지향 설계에서 그 UML 알죠? 객체지향 다이어그래밍 UML에 스테이트 차트라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이걸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스테이트 차트로 로직을 설계해야 할 만한 로직이 있어요. 그 나중에 객체지향 공부하고 UML도 공부하면서 그 UML 그 스테이트 차트를 그려놓은 예제들을 보면 그런 예제들이 스테이트 차트 그릴만 하다 하니까 그려놓은 예제들이겠지. 그런 로직을 스테이트 차트로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고 구현해야 될 만한 로직이 바로 그냥 우리가 절차적으로 구현하기 매우 힘든 그런 로직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이트 차트예요. 상태가 여럿 있고 상태 사이에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로직이 바로 대표적으로 절차적 로직이랑 어울리지 않는 어려운 로직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기 바라고. 그 여러분이 친근한 기능들 중에서 이런 스테이트 차트 상태가 있는 로직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방금 구현한 투두원 앱이 있었죠. 여기에 언두 리드 기능 구현해라 라고 하면 이거 절차적 로직으로 구현하기 매우 힘들어. 언두 리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아래 한글이 우리나라 워드 프로세서 시장 꽉 잡고 있었고 MS 워드가 전 세계 넘버원 워드 프로세서였는데 아래 한글 때문에 전혀 뭐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워드 프로세서 넘버원은 아래 한글이야. 그렇지만 MS 워드 비중도 꽤 높죠. 그런데 그 초기에 MS 워드로 나도 그렇고 넘어간 사람들 중에 아래 한글에서 다 마음에 드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MS 워드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게 느꼈냐면 저 언두 리드 기능이 매우 부족했어요. 아래 한글이. 지금이야 오케이인데 이 아래 한글 개발자들이 생각보다 언두 리드 기능을 버전업을 몇 번 하면서도 계속 못 넣고 있더라고. 이게 열심히 코딩한다고 그냥
그러니까 하루 구현해서 안 되면 일주일 더 코딩하면 되겠지. 그런 유형의 그 기능이 아니에요. 뭔가 객지장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설계해야 되는 그런 기능, 보기보다 우리 주변에 흔한 기능이 언두리드인데 이거 구현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언두리드 기능 구현하려고 하면 갑자기 난이도가 2배, 3배로 올라가요. 이 기능 구현 안 할 때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은 당분간 초급이니까 유스 리듀서 훅을 배워봤자 당분간은 써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배워두긴 해야 돼. 나중에 이거 유스 스테이트로 구현하니까 좀 이거 너무 좀 불편한데 유스 리듀서로 한번 시도해 볼까? 그런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으려면은 유스 리듀서라는 게 뭐다 정도는 알아둬야지. 자, 간단한 예제 정도만 살펴봅시다. 앞으로 예제에서는 그 SASS로 서식을 구현할 거고, 똑같은 기능을 하나는 use state로, 하나는 use reducer로 구현한 거예요. 아주 작은, 그냥 그 증가 버튼, 감소 버튼. use state로 구현한 요거 첫 번째 이 카운터. 이건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 쉽지. 그 다음 use reducer. 함수형 프로그래밍. reducer라는 함수를 구현해야 돼요. reducer라는 함수. 그래서 reducer라는 함수가 그 파라메타로 현재 상태값,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그런 파라메터. 이 경우는 스텝이에요. 증가 감소 스텝이 파라메터. 그러면 이 리듀서라는 건 순수한 함수여야 하고, 순수한 함수라는 건 파라메터로 받은 파라메터 값만 가지고 뭔가 계산해서 리턴만 하는 함수가 순수한 함수예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순수한 함수로만 모든 로직을 구현하자라는 주장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듀서 로직을 리듀서 함수, 순수한 함수로 구현해라. 이 순수한 리듀서 함수는 현재 상태와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스텝 값, 이걸 가지고 다음 상태 값을 계산해서 리턴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 다음 상태는 간단해. 이 스텝이 다음 상태, 스텝을 플러스 할 거냐, 스텝을 마이너스 할 거냐, 그것만 다음 상태죠. 그래서 지금 증가는 플러스 스텝이고, 감소는 여기 마이너스 스텝이고. 그러면 결국 리듀서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 use reducer hook, 여기 두 번째 파라메터가 초기 값이고 첫 번째 파라메터가 이 순수한 함수인 reducer 함수. 그러면 useState랑 똑같이 리턴되는 거에 첫 번째 값이 현재 상태 값, count. 그 다음에 리턴되는 이 두 번째, 얘가 일종의 세터 비슷한 거예요. 이 dispatch가. 세터 비슷한 게 dispatch예요. 그래서 useState에서는 set count 할 때 useReducer는 dispatch를 하는 거죠. 그리고 useState나 useCounter나 첫 번째 값이 요 값이 현재 상태 값이야. 첫 번째 값이 현재 상태 값. 두 번째 값은 이건 함수인데 useState는 setter, useReducer는 dispatch예요. 언제나 dispatch라고 불러요, 얘를.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 useState는 다음 상태 값을 여기서 계산해갖고 여기서 직접 계산해서 셋 해줘야 돼. 다음 상태 계산하는 로직이 이런 곳에 박혀야 돼요. 그런데 useReducer는 다음 상태 계산하는 로직은 reducer 순수한 함수에 구현하고 이곳에서는 다음 상태를 계산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다음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파라메터 값만 넘겨줘요. 그러면 그 파라메터 값을 받아서 이 순수한 함수인 reducer 함수가 다음 상태를 계산하죠. reducer가 계산한 다음 상태 값이 자동으로 셋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 차이냐? 다음 상태 값을 useState는 여기서 직접 컴포넌트 내부 여기서 직접 구현한다. 그다음에 useReducer는 다음 상태 계산하는 것을 순수한 함수로 reducer 함수로 구현한다. 좀 더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에 가까워요, 이게. 장점이 뒷부분에 있는데 뒷부분 장점 요약을 좀 더 하죠.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예제는 다음 시간에 보고. 어디더라? 여기. 8페이지. 7페이지부터. 예제가 좀 더 커져야 useState 훅을 이용한 단점이 예제가 좀 더 로직이 구현할 게 좀 크고 복잡한 로직일수록 useState 훅의 단점이 보이는데 useState 훅의 단점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상태 계산하는 코드가 이렇게 직접 여기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다음 상태 계산. 왜냐하면 다음 상태 계산해서 셋 해줘야 되니까. useState 훅의 단점. 다음 상태를 계산해서 셋 해줘야 돼. 셋 상태니까.
그래서 요 다음 상태 계산할 로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요 부분에 그 복잡한 거대한 다음 상태 계산 로직이 여기에 박혀야 되는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유스 리듀서는 여기는 다음 상태 디스패치에 여기 파라메터로 넘겨주는 것 다음 상태 계산할 때 필요한 파라메터만 넘겨줘. 해야 될 일이 복잡해도 파라메터는 언제나 많지 않지. 그리고 이 파라메터를 받아서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순수한 함수인 리듀서 함수는 여기 따로 이렇게 순수한 함수니까 순수한 함수는 컴포넌트에서 분리해서 저렇게 아우터 전역 함수로 구현할 수 있어요. 지역 함수가 아니지. 자, 그래서 장점. 지역 함수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고급 문법에서 배웠지만 지역 함수는 매번 새로 만들어져.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매번 저 지역 함수를 새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 렌더링 할 때마다 지역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사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성능에 나쁘고 그것보다 훨씬 큰 게 가독성 문제인데 구현될 로직이 예를 들어서 뭐 100라인, 200라인쯤 된다. 그걸 여기다 다 때려 박아봐. 그런데 유스 리듀서는 이 컴포넌트는 딱 프레젠테이션, UI와 관련된 코드만 컴포넌트에 들어가고 다음 상태를 계산하는 건 이제 주요 로직이죠. 프레젠테이션 로직이 아니지. 화면을 그리는 로직이 아니고 실제 뭔가 작업, 계산 이런 걸 도메인 로직이라고 불러요. 도메인 로직. 프레젠테이션 로직. 이건 화면 그리는 로직. 도메인 로직. 이것은 뭐 실제 작업, 계산 이런 로직. 이걸 분리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에는 프레젠테이션 로직만 들어가고 실제 작업, 계산 이런 도메인 로직은 이 순수한 리듀스 함수로 따로 구현하고 이게 성능에도 좋고 코드가 분리되니까 가독성에도 좋고 이게 좀 훨씬 세련돼요. 그래서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 코딩하는 거 보면 객체지향,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거 다 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인강을 봐도 그래. 컴포넌트 함수 하나의 코드 길이가 막 100란, 200만으로 막 쭉 길게 다다다다다 코딩을 해요. 그거 요즘 프론트엔드 분야는 다들 그렇게 코딩하는 게 유행인가 본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 뭐 MVC 패턴 백엔드 분야에 있지. 모델이란 말이 도메인이란 말과 비슷해요. 모델, 뷰가 프레젠테이션 로직. 프론트엔드는 프레젠테이션 로직이라고 하는데 백엔드에서는 그걸 뷰라고 하지. 뷰. 그리고 백엔드에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메인 로직이에요. 이렇게 분리해야 돼. MVC. 그게 뭐 설계 패턴 이런 거예요. 오케이, 마칩시다.